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저 혼자 진행하는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여름 유럽과 한국에서 이것저것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8월 말에 미국에 돌아와서는 사실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유혜영 교수님은 더는 뉴요커가 아닙니다. 뉴욕 주민이 아니고요. 주를 바꿔서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주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유혜영 교수님 모시고 미국 정치 이야기 나눌 때 그때 이제 근황 토크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 혼자 아메리카노의 새로운 홈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은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소식인데요. 어쩌면 세기의 소송이 될지도 모르는 미국 대 구글, United States v. 구글의 이제 반독점 소송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왜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로 했으며 법리적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있는 현재 시각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9월 13일 오후인데요. 바로 어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건 반독점 소송의 첫 공판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반독점 소송이라 함은 미국 정부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시장 내의 경쟁을 가로막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고 본다는 뜻이겠죠. 그럼 구글이 서비스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닌데 어느 부문, 어느 시장에서 그렇게 했느냐? 구글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General Search,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법무부가 본 겁니다. 많은 언론이 이번 소송을 25년 전 1998년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윈도우 운영 체계를 이제 번들링이라고 하죠. 묶음으로 판매하면서 함부로 쉽게 삭제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미국 법무부가 승소한 바 있는데요. 항소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게 200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직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전이에요. 응답하라 199 몇 이때 시절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본 그 시장도 PC,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라는 어떻게 보면 소비재 시장이었고요. 반면 지금은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부문이 인터넷 없이는 못 굴러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핵심적인 기능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법무부가 소송을 건 겁니다. 소위 인터넷 시대가 열린 뒤 빅테크라고 하죠. 인터넷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건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소송에 나선 건 법무부입니다. 미국 연방행정부 안에서 반독점 업무를 맡는 기관은 크게 두 곳인데요. 아메리카노 지난 시즌2에서 자세히 다뤘던 연방거래위원회가 우선 있습니다.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위라고 할 수 있죠. 이 기관의 수장,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장이 바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저희가 함께 읽어본 그 논문을 쓴 리나칸 위원장이죠.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바로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입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 반독점국이 주도해서 벌였고요.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이제 반독점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조나산 칸터라는 사람입니다. 한편 구글에서는 이제 칸터가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변호사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나 뉴스코프 등 이제 구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변호한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소송의 쟁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피해를 본 이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우선 구글의 잠재적인 경쟁 업체들이 첫 번째고요. 구글처럼 검색 시장에 진출해서 구글이랑 시장 점유율을 나눠 가지면서 트래픽도 유치하고 광고도 팔고 싶은 기업이 세상에 왜 없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색 시장은 구글 천하니까 이 기업들이 도저히 끼어들 틈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구글 천하에서는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인데 광고주,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들입니다. 광고주와 구글의 역학관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구글이 절대적인 갑입니다. 구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는 특히 검색 엔진 그 데이터와 연동해서 광고를 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이 설정한 가격을 광고주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들이 보는 피해는 이제 가격 메커니즘만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논리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은 다시 그 지난 저희 시즌2의 에피소드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아시다시피 구글 검색은 공짜잖아요. 유료 회원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지 맛집 검색 결과가 나오고 구글맵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독점의 폐해를 가격만 보고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소비자들이 공짜로 검색하는 대신 암묵적으로 혹은 대부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글에다 갖다 바치는 엄청난 개인정보, 이용자 데이터입니다. 구글 천하에서 구글은 이 개인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대단히 정교한 소비자 프로필을 만들고 그 프로필을 바탕으로 광고주에게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맞춤형 광고를 팔아서 수익을 올립니다. 이렇게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토대로 한 광고 판매로 구글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구글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최첨단 테크 기업 중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구글을 만든 건 대단한 기술이나 혁신이라기보다 그 전에 검색 시장의 독점을 통해서 올린 엄청난 광고 수입이었다.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구글이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효용을 가격 측면에서만 보고 이제 독점이니까 언제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 효용을 침해했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사 나는 검색 서비스 쓰고 싶긴 한데 내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구글에 다 그렇게 주기는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소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효용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독점의 폐해라고, 검색 시장의 구글의 독점의 폐해라고 미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이제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왜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 그 서비스나 제품의 이름이 고유명사였다가 일반 명사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동사로 쓰이곤 하잖아요. 구글의 케이스가 딱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검색해보자 할 때 그냥 사람들이 Let's Google it 그러거든요. 구글이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다만 독점이 일어난다고 그 자체로 반독점법 위반이거나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경쟁자들이 충분히 많은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글만 좋아해서 혹은 구글이 정말 객관적으로 압도적으로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연 독점이나 그에 가까운 독점 상황이 일어난 거라면 아니 일 잘해서 서비스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성공한 기업을 규제할 명분이 없죠. 그러나 이제 법무부의 주장은 그럴 리가 없고 실제로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의 지위에 오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경쟁의 룰을 어겼느냐, 즉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냈거나 혹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가로막았느냐 이건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값이라는 뜻의 디폴트입니다. 자, 디폴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 뜻은 채무불이행이라고 나오고요. 돈 못 갚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거를 이제 디폴트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런 그 뉴스도 나오고 하잖아요. 두 번째 뜻이 바로 이제 여기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그 뜻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다른 메커니즘 상에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기본 값을 또 디폴트라고 해요. 그나저나 이것도 제가 뭐 사전을 찾아봐서 펼쳐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또 사전 웹사이트에 뭐 심지어 들어가서 찾은 것도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 주소창에 치면 검색 결과로 그 단어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찾은 건데,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구글 검색으로 찾은 그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디폴트란 그 주로 전자기기를 처음 쓸 때,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처음 쓸 때 마주하게 되는 그 세팅, 기본적인 세팅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맥북을 사면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설정돼 있죠. 그래서 한국어 옵션을 제가 찾아서 추가해야 하고, 언어 설정에 들어가서 뭐 구글 맵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은 미국에서는 왜 아직도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도량형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다르잖아요. 미국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거리는 특히 뭐 마일, 피트, 그 다음에 무게는 뭐 파운드, 킬로그램 대신 파운드, 온스 뭐 이런 걸 쓰고, 기호는 또 섭씨가 아니라 화씨고, 그래서 아직도 참 적응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디폴트 값이에요. 설정이에요. 소비자들이 이 값을 바꿀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을 바꾸지 않으면은 제품을 못 쓸 경우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바꾸겠지만, 사실 웬만한 소비자들은 이 디폴트 값을, 이 세팅을 거의 바꾸지 않고 그냥 씁니다. 저만 해도 언어 설정은 이제 불편하니까 꼬박꼬박 바꾸지만, 그 다음에 뭐 한글로 뭐 글을 쓰거나 할 일이 있으니까, 내비게이션만 해도 구글 맵에서 그냥 미국 거리에 그냥 미국식 이 도량형에 적응하자, 내가 익숙해지자,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나아요. 왜냐면은 운전할 때 결국은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이나 뭐 이런 게 다 그 미국식 도량형을 따르니까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게 디폴트인데, 구글이 검색 시장 곳곳에 디폴트를 구글 검색 엔진으로 해놓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게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다 라고 법무부가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디폴트 브라우저는, 그 애플이 만든 아이폰의 디폴트 브라우저는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예요. 그쵸? 근데 예전이라면 몰라도 사람들이 뭐 검색창, 뭐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폰 열고 그 브라우저 주소창에, 또는 그냥 그 바탕화면에, 그 메인 화면에 있는 주소창에 궁금한 거를,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을 해요. 그럼 사파리에서 동네 맛집이든 뭐 주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든 뭐 젖병 소독하는 뭐 꿀팁이든 뭐든 이제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 과정은 뭘로, 어떤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될까요? 이때 구글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물론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스마트폰 열고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검색 그 엔진을 바꾸어야겠다,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신 분 많이 계신가요? 저만 해도, 적어도 저는 오늘 이 에피소드 준비하기 전까지 사실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구글 검색인데 구글 말고 다른 거로도 검색이 되게 내가 설정을 할 수 있구나. 그냥 검색해서 원하는 거 나오면 그만이지, 굳이 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제가 딱히 뭐 게으른 소비자라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디폴트를 선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 다른 데 뺏기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이를 위해서 구글은 매년 애플의 엄청난 사용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구글의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설정해 놓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계약이 가장 크지만 애플하고만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는 거의 모든 검색에 관련된 모든 어떤 시장,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를 만드는 뭐 모질라나, 아니면 삼성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 뭐 또 인터넷 업체, 각종 인터넷 업체들과도 비슷한 계약을, 그런 독점 계약을 촘촘히 맺고 있어요, 구글이.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로 검색을 하든 무조건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하게 하자. 그게 구글 천하를, 지금 우리가 사는 구글 천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자 명제입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그 덕분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버는 셈이고요. 구글 생태계에서 검색 엔진과 광고 수입은 일종의 광합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이 메커니즘이 무너지면은 이러다 구글 입장에서는 다 죽는 겁니다. 법무부는 바로 구글이 애플이나 스마트폰 제조업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과 맺고 있는 이 계약이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이자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디폴트 검색 엔진의 자리를 선점하고는 경쟁업체에게 시장에 뛰어들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지를 제거해 소비자 효용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구글에서 검색한 데이터가 쌓이면 구글은 그 소비자에게 맞춤형 검색 결과를 더 기가 막히게, 더 정교하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와, 구글 검색 진짜 좋네,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나오네 하면서 점점 더 구글만 쓰게 되고, 이게 물론 편하긴 한데, 물론 편해서 좋을지 몰라도 락인 효과라고 하죠. 구글에 갈수록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 중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는 내 개인정보, 이 신상 데이터 이 플랫폼에다 다 갖다 바치는 거 진짜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를 위해 예를 들어서 세상에 검색 엔진이 구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덕덕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인데 마찬가지로 덕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데이터를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난 내 데이터를 더 어디다 공개하는 거, 어디서 긁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은 못 긁어가게 돼 있거든요. 대신 그래서 이제 맞춤형 광고도 좀 덜 내는, 정확도도 떨어지는 그런 검색 엔진인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장 점유율 형편없습니다. 검색 엔진의 질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구글이 음으로, 양으로 덕덕고 같은 업체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밀어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시즌2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제 저희가 그 네트워크 효과,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디폴트 개념이 이번 이 소송, 반독점 소송을 이해하는 키워드, 열쇠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글의 반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약하면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경쟁을 막은 적 없다. 우리는 불공정 경쟁 행위 한 적 없다. 단지 소비자들이 그냥 구글이 제일 좋으니까, 서비스가 워낙 뛰어나니까 선택하는 것뿐이다. 구글이 좋아서 소비자들이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실제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폴트를 구글로 설정해 놓는 것도 다들 구글을 찾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다른 경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그런 건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기본값을, 기본 그 검색 엔진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 독점 상태다라고 정부가 보고 있는데 구글은 시장 점유율에 관해서도 정부와 의견이 사뭇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법무부는 앞서 말한 검색 시장 있잖아요. 그 제너럴 서치 부문에서 구글이 90% 넘는, 거의 뭐 100%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점 사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구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게 재밌는 게 인터넷 검색이란 무엇인가, 이걸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왜 저희가 정보를 찾아보는 검색만 검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구글의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검색하는 것도 엄연한 검색 시장이다. 이커머스가 상품 검색 없이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럼 이커머스도 검색 시장으로 본다면은 거기서는 구글이 아마존보다 점유율이 당연히 낮고 아마존을 치열하게 따라잡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뭐 각종 밈, 뭐 꿀팁이든 뭐 정보들도 다 검색을 통해서 서로 유통이 되고 이렇게 막 뜨기도 하고 뜨고 지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틱톡이나 레딧도 구글의 경쟁 상대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떤 특정 분야를 특정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검색의 어떤 경쟁을 살펴보면은 구글이 절대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분야가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죠. 음악을 검색할 땐 스포티파이한테 구글이 밀린다.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최근 등장한 핫한 챗 GPT한테 구글이 밀린다. 정말 그래서 구글이 곳곳에서 살벌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가 독점이란 말이냐라고 반론을 펴고 있어요. 법무부는 그러니까 구글이 아주 작은 연못에 있는 몸집이 너무 큰 물고기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구글이 보기에는 우리가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 진짜 대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반독점법 위반, 독점적 지위 남용 이런 거 운운하는 게 말 그대로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구글이 예전부터 해온 주장이기도 합니다.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오래전부터 우린 독점 아니다 라면서 펴온 논리이자 주장이긴 한데 제 생각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 같아요. 그 다음에 판사들도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체가 아니게 됩니다. 만약에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정한다면, 그러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독점이 아닌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무슨 소송을 합니까? 기소 자체가 기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무부로서는 구글의 이 주장이 어쩌면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여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공판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10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겁니다. 거창하게 보면 이게 구글의 미래, 나아가 인터넷의 미래가 달린 판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쪽 다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소송 준비에 이제 만반을 기한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간략히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큰 줄기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못지않게 이런 판결의 경우 그 디테일이 구글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법원이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게 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막 공판이 시작된 지금 단계에서는 큰 줄기에서 이번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진행될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정도를 지금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구글이 승소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글을 비롯해서 실리콘밸리나 빅테크들은 거 봐라, 규제당국이 이번에도 억지 주장을 폈다.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특히 모르고 낡은 잣대를 억지로 들이대서 좀 무리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리겠죠. 이런 평가를 내릴 거고요. 그렇다면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 리나칸 위원장은 맞네, 우리가 무리했네, 우리가 억지를 부렸네 라고 순순히 인정할까요? 물론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구글이 승소할 경우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워싱턴 정가에서는 특히 규제당국을 중심으로 이제는 100년도 더 된 이 반독점법을 시대에 맞게 진짜 업데이트해야 된다,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강력히 제기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저희가 시즌2에서 다뤘지만 반독점법이 셔먼법 같은 경우는 1890년인가 제정이 됐어요. 19세기 말에 제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연방거래위원회를 창립하는 그 기준법, 창설하는 기준법이 된 것도 1914년인가, 그래서 이제 다 100년이 더 된 법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벌이는 독점적 지위, 구글이 남용한 이 독점적 지위를 이 낡은 법으로 전혀 못 막지 않았느냐,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 법을 업데이트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구글이 그러니까 패소할 경우, 이때는 법원이 구글을 어떻게 처벌할까, 어떤 징계를 내릴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선 구글을 해체할까요? 반독점법 흔치 않지만 몇 번의 아주 굵직굵직한 소송에서, 반독점 소송에서 정부가 승리한 경우 그 독점 기업을 실제로 분할해버린 경우가 미국 역사에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AT&T, 전국적으로 자연 독점에 의해서 통신회사였죠. 전국의 독점 통신회사였는데 이거를 지역 기반 7개인가 8개 회사로 분할해버렸었습니다. 1980년대.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 그보다 더 전에 스탠다드 오일, 석유회사,
독점이었는데 그것도 분할해 버렸고요. 근데 구글을 과연 통신회사나 어떤 그 석유회사처럼 인터넷 기업을 지역 뭐 기반으로 분할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글을 만약에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구글을 분할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대신 법원이 구글에 일종의 행정명령이나 어떤 징계를 내릴 수는 있을 거예요. 법무부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구글이 지금처럼 부당한 경쟁 저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 멈출 수 있게 해달라라고 좀 다소 두루뭉술하게 이제 소장에 썼는데, 이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것들, 그래, 구글이 이거는 독점적으로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거를 구글에 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그런 애플이나 다른 삼성과 구글의 검색 엔진을 반드시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도록 하는 그런 디폴트 계약을 못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거, 실제로 유럽연합은 이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열 때, 저도 유럽에서 스마트폰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을 처음에 고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폴트를 못하게 하는 거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소송은 그래서 인터넷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 다음에 약화되느냐, 아니면 약화되느냐에 따라 다음번 경쟁의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더 주목이 되는 소송입니다. 당장 이제 넥스트 빅띵이라고들 하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놓고 빅테크들이 이미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와 규제당국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구글이 지금의 명백해 보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음번 경쟁에서도 어떤 부당한 우위를 선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관련 경쟁에서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게 바로 빅데이터인데, 이용자 데이터를 지금 구글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정확하게 진짜 방대하게 모으고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면은 법무부는 어느 정도 이번 소송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한다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서 구글과 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 해설을 한 편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짧게 한번 핵심만 훑어보고 좀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사실 생각도 했었는데, 아메리카노 시즌2를 저희가 보내드린 이후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안이기도 하고, 워낙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린 진짜 세계의 소송이 될 수도 있는 일이어서 한번 자세히 그 앞뒤 좌우 전후 좌우의 맥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메리카노를 시청하신 소감이나 궁금한 점, 건의사항 등은 언제나 피드백 열려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 저희 이메일 주소로 많은 피드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